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최근에 SVB 사태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크게 밀렸었는데요. 하지만 어제는 은행과 기술주의 반등에 힘입어서 3대 지수도 급반등세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CPI가 발표됐는데 2021년 9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거기다가 종목별로 봤을 때도 메타 플랫폼즈라던가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각각 7%대, 5%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네, 시장은 어제 국내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큰일이 벌어지는구나라는 걱정을 키웠습니다. 양지수가 너무나 크게 밀렸고 좋지 않은 기록들도 세웠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오늘 새벽 뉴욕에서 전해진 소식 등을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제부터 오늘까지 중요한 이슈들이 무엇이었는지 같이 정리하면서 오늘을 대비해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코스닥이 무려 4% 가까운 폭락을 기록했었죠. 코스피도 2.5% 하락이었습니다. 어제장에요. 코스닥의 하락 종목 수가 1,446개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다였습니다. 이 정도 기록은 처음 보는데요. 코스닥의 상장사 93%가 떨어졌던 날이었던 거죠. 그동안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흐름이 많았었죠. 2차 전지, AI, 로봇 등 시장에 수급이 쏠렸던 종목들이 2차 전지를 비롯해 코스닥에 많이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승에 대한 역풍을 조금 강하게 맞았던 어제였죠. 어찌됐건 첫 번째 기록은 이겁니다. 어제는 미국의 SVB 사태로 인한 변동성,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실적 우려감이 추가됐고요. CPI 발표를 앞둔 경계감, 그리고 반대 매매 부담도 있었습니다. 신용융자 잔고 비율이 38%에 육박했고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합해서 신용융자 잔액이 18조 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작년 6월과 9월에 이 월간으로 10% 빠졌던 그때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다라는 게 어제장 하락의 또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거기다 오후장에 낙폭을 좀 더 키웠던 것은 크레딧 스위스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허점이 있다라는 내용이 들려오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크게 밀려났죠. AI, 로봇, 엔터, 2차 전지 이쪽에서 코스닥 수급 이탈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눈에 띄었던 건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입니다. 현선물 매도 규모가 상당히 크게 출회가 됐고요. 이게 바로 두 번째 기록이 되겠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역대 최대 규모의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이거 좀 보죠. 과거에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했던 이력입니다. 최악으로 많은 양을 쏟아냈던 때를 1위권부터 10위권까지 매겨봤는데요. 그중에서 6위권에 들어갔던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제 3시 30분 기준으로 외국인의 선물 매도이고요. 과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1조 원 이상의 강하게 순매도 규모가 나오고 나면 90거래일 이내에 저가까지 낙폭을 키웠던 흐름들이 필연적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90일 이내에 또다시 충격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6월경 이때 당시에도 외국인이 엄청난 선물 매도를 보였는데요. 이때도 유럽 재정위기 이슈 있었고요. 세계 주요 은행 15곳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던 시기였습니다. 2013년도는 뱅가드 펀드의 자금 이탈이 있던 시기였고요. 2014년도에는 러우 사태, 지금처럼은 아니지만 꽤나 큰 갈등이 있었던 시기였죠. 2021년도 8월 10일경도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컸는데 이때 당시에는 매파적인 발언 플러스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쏟아지던 시기였습니다. 그에 맞물려서 이번에는 고강도 긴축과 SVB 사태, 반도체 섹터 등에 대한 우려가 이유가 된 거겠죠. 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과연 이 물음표에는 어느 정도 수치가 들어가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어찌됐건 외국인의 수급 향방 앞으로 좀 주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젯밤에 나왔죠. CPI가요. 일단 지난 6월에 9%대를 찍고 나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추세를 유지해주고는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의 예상이 6%였는데 그 컨센에 딱 부합하는 수치로 발표가 됐죠. 1월 대비해서 조금 낮아진 흐름이었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점 하나를 또 찾아냈습니다. 코어 CPI 전월 대비했을 때 지난달 0.4였는데 0.5로 소폭 올랐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CPI가 내려오고 있으니 연준에게 금리 인상에 대한 긴축 강도를 조금 낮출 만한 명분을 제공한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다만 그 정도를 기대한다면 한 5%대는 봐줬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서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는 코어 CPI도 증가했다라는 점 다소 부담일 수 있겠죠. 어찌됐건 연준은 지금 굉장히 큰 고민의 기로에 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CPI는 어찌됐건 완화되고 있고요. 그 안에 관전 포인트를 들어가 보죠. 10월경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 업데이트하면서 자료를 모아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눈에 띄는 게 이거죠. 주거비요. 주거비는 좀처럼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차가 필요한 부분이라 그렇긴 한데요. 0.6에서 0.8 증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이번에도 지난달 대비해서 좀 증가했다라는 것은 부담입니다. 다만 이것은 시차를 두고 2분기 이후부터는 낮아질 수 있다라는 시각 등은 꽤 나오고 있어요. 여전한 주거비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식품과 에너지 그리고 의료비 쪽에서 꽤나 많이 물가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은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자, 중고차 쪽 보시면 계속해서 CPI 항목에서는 물가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 보시면 그건 또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의 괴리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생각하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찌됐건 CPI는 중립 정도의 영향을 줬다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CPI까지 살펴봤고요. 연준의 입이라고 여겨지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 이 코멘트가 항상 중요하죠. 그가 최근에 실었던 코멘트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합니다. 닉 기자는요. 지금 연준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죠. 금융위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물가와도 계속 전투를 벌여야 될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 연준은 과거처럼 언제나 무엇이 부러지고 나서야 금융 긴축을 멈췄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금융위기가 될 것인가 궁금하다. 어찌됐건 연준은 긴축을 멈출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위험을 생각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던가 했을 때는 오히려 시간을 두고 물가가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내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1998년에 LTCM 파산 문제인데요. 이때 당시에 헤지펀드 1등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흥국 채권에 많은 투자를 했었고요. 그게 휴지 조각이 되면서 이때 파산이 됐죠. 이것을 살리고 금융위기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때 당시 그린스펀 의장이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린스펀 푸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뭔가 상황이 어려우면 그린스펀이 금리를 낮춰줄 거야. 이런 기대감이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했고 시장은 한 18개월 동안 투기 광풍이 일면서 상승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켜켜이 쌓여 닷컴 버블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졌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역풍도 고민하자라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어제까지 있었던 이 긴축 완화 스탠스가 조금은 약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동결에 대한 기대가 꽤 높았었는데요. 이게 좀 수치가 떨어졌고요. 25bp로 합의를 보는 느낌이에요. 64% 확률에서 80% 확률까지 25bp 인상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3월 FOMC 그리고 그 점도표 내용까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지금입니다.
자, 어제 시장입니다. 뉴욕장 다우와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다 올랐고요. 나스닥은 2% 이상의 상승이었죠. 그도 그럴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뛰었다라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을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은 조금 아이러니했다라는 겁니다. 보통 금리가 상승하면 증시는 부담감에 빠지기 마련인데요. 증시와 국채금리가 같이 올랐습니다. 미국의 2년물과 10년물 모두 같이 올라갔고요. 그와 함께 증시도 올랐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본다면 결국에는 증시가 내리든 금리가 내리든 해야 될 텐데 그들의 생존 게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고요. CPI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시장은 컨센에 부합했다라는 것을 안도하며 올랐습니다만 코어 CPI를 생각해 봤을 때는 연준이 보고 있는 건 근원물가인데 그게 올랐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긍정일까에 대한 의문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 코멘트요. 닉 기자 코멘트에서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지금 이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한다 혹은 동결한다 이것은 얼마나 연준이 패닉에 빠져 있고 은행의 금융성 위기가 크게 다가오길래 그 정도까지 하는 것인가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적정 수준 25bp가 아마 합의점이 될 것 같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그래도 안도할 것을 찾아본다면 반도체 쪽과 지역 은행주들의 반등이 돋보였다라는 거예요. 퍼스트 리퍼블릭이 어제 거의 80% 가까이 빠졌었는데 오늘 장 그래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30% 정도는 만회하는 흐름이 나왔죠. 뱅크런이 없다라고 CEO가 못을 박았고 우리는 JP모건에게 유동성을 공급받아서 나름 자금이 풍부하다라고 이야기한 점이 오늘 장 상승에 큰 힘이 돼줬습니다. 자, 불안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요. 러시아의 항공기와 미국의 무인 항공기가 충돌이 있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정학적 갈등이 조금 커질 수 있는 요인이었는데 일단은 제한적으로 봉합되는 분위기지만 추가적으로 어떻게 될지 이건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대형 우량주인 빅테크가 선전을 보인 것도 비교적 긍정이었습니다. 자, 시세로 한번 들어가 보죠. 지역은행의 반등이 나오면서 대형은행부터 지역은행까지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았다라는 점 눈에 띄죠. 앞서 살폈던 퍼스트 리퍼블릭이 27% 급등 나왔고요. 킥코프, 자이언스 뱅코프 등의 종목들 반등했습니다. 시티그룹과 웰스파고, JP모건까지 함께 올라가면서 오늘 S&P 500 둘러싼 11개 업종은 모두 상승이었어요. 그 안에서 조금 차별화된 흐름은 있었지만요. 다만 은행 섹터에 대해서 심리 위축의 코멘트가 하나 나왔죠. 무디스에서 미국 은행 전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빅테크 괜찮았고요. 반도체 쪽 엔비디아 필두로에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세적으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죠. 엔비디아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AI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이 GPU가 함께 필요하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했죠. 오픈 AI가 GPT-4를 출시했다라고 한 단계 또 나아간 모델을 내놓았다라는 건데요. 정확성이 올라갔고 이미지도 입력할 수가 있게 됐고 언어 능력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도 꽤나 잘 인지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네요. 어찌됐건 AI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큰 소식이 전달됐기 때문에 AI 관련주들 체크를 해야 되나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그리고 반도체 쪽이 전반에 이 모멘텀을 같이 안고 올라가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다시 또 테슬라 이슈가 부각이 되네요. 중국에서 차량 등록이 3월 첫 주 대비해서 또 크게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5% 이상 뛰었는데 테슬라가 치고 나가니까 중국 전기차 업체들 위주로는 또 하락세가 도드라지네요. 니오와 샤오퐁, 리오토도 내렸고요. 리비안, 루시드까지 같이 추가 하락을 보이면서 전기차 섹터가 오른 것이 아니라 테슬라와 리튬 관련주만 오늘 장은 좀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와 AI, 테슬라가 힘을 내고 있는 상황, 우리 장은 어떻게 받아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켜보죠.
자, 다음은 암호화폐 쪽입니다. 밤사이에 또 비트코인이 9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비트코인의 강세가 최근 한 3거래일간 지속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일단 SVB 사태가 딱 발생하자마자 어찌됐건 위험자산이니까 이쪽에서도 자금이 빠질 것이다 라면서 숏 포지션을 걸었던 이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피난처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 등등이 모이면서 올라가자 빠르게 숏 포지션에 대거 청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숏 스퀴즈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지금 등장하고 있고요. CPI가 둔화되고 은행 간의 금리가 급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긴축이 지금처럼 고강도로 진행되지 않을 거야라는 시선이 생겨났죠. 역시나 그것은 암호화폐 시장에는 모멘텀이 됐습니다. 또 미국 정부의 지원책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공급되니까 또 이쪽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고요. 이것 또한 시장에서 하나의 아이러니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시장의 관전 포인트 주 초에 보여드렸던 표인데 조금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건 지나간 일정들은 줄을 그어 놓은 거고요. 사실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 여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나왔어야 됐는데 이틀 정도 연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시고요. 자, 오늘입니다. 소매 판매 비롯해서 중국에서 이때 경제 데이터 등이 나와요. 시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불안감이 감지되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 그것도 중국 모멘텀 받아가는 쪽, 이것을 체크하자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중국 데이터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다면 중국 모멘텀을 받는 경기 민감주 쪽을 더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확인하시고요. 인터배터리 이야기는 정말 매일같이 확인을 하고 있네요. 여기서 어떤 신기술이 나오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매 판매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CPI와 연결해서 같이 좀 봐야 되는 내용이니까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내용이 많은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뉴스 등이 전달됐죠. 삼성전자가 반도체 라인을 증가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가 첨단 전략기술 산업단지에 대해서 정부가 용적률을 상향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에 즉각적으로 이게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핵심 생산 라인인 클린룸 증설이 가능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삼성에서 클린룸이 6개, SK하이닉스에서 클린룸이 3개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클린룸과 드라이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쪽 종목들이 사실 시총이 작다 보니까 변동이 있어서 언급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참에 좀 하고 지나가죠. 우리가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에서는 꽤나 알아주는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것의 주 근거는 생산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생산 인프라에 들어가는데 이 클린룸과 드라이룸 기술력 또한 빼놓을 수가 없다고 하죠. 밀입자를 제어하고 온도나 습도와 같은 환경 조건을 제어하는 클린룸, 그리고 드라이룸은 공기 중의 수분량을 일정 값 이하로 제어하는 드라이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클린룸과 드라이룸이 뭔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제품에서는 불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고 수율 또한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제품의 신뢰성과 수율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클린룸과 드라이룸의 전방 산업이라고 본다면 디스플레이,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식품, 제약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미국에다가 제약 공장도 짓고 있죠. 반도체 공장 짓고 있죠. 2차 전지 공장 짓고 있죠. 거기에 그럼 클린룸과 드라이룸에 관련해서는 또 다 깔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쪽 모멘텀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주가적으로는 시총도 작고 지금 당장 그 섹터들 내에서 2차 전지 제외하고는 힘을 못 내고 있으니 관심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작년에는 시장과 함께 다 같이 내려왔고요.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낮습니다만 그것도 일부 종목에 그칩니다. 원방테크와 신성 ENG 정도만 긍정의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시총 작은 종목들이라 변동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 유의하시면서 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간 있을 때 조금 공부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마침 또 클린룸이 증가할 거다라는 이슈도 나오니까요. 같이 확인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산업 뉴스입니다. 민주당에서 한국판 IRA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폭스바겐 그룹에서 2027년까지
252조 상당히 큰 투자 금액을 발표했습니다. 정기화와 디지털화 시키겠다라는 거였는데 보통 이런 이슈 있을 때 뭐 서현이와 화신 이런 쪽의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체크하는 내용이고요. 어제 시간회에서는 이 내용이 주였죠.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국내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 안에 코아시아 이름이 딱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코아시아가 시간의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런 종목들 영향받을 수 있을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시장 전반에서 좀 탄력이 떨어지는데 크게 기여한 섹터가 반도체였습니다. SK하이닉스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네, 오늘은 반도체에 대해서 좀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브리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멀어져만 가는 꿈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7만 전자라는 게 도대체 언제적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10만 닉스의 꿈이 점점 더 멀어져 가고만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IT 투톱은 지난해 말에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 반도체 수요 둔화 속에서 단기 저점을 형성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1월까지는 15%에서 25%가량의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2월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긴축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금리와 환율이 재상승하면서 거기다가 외국인들의 순매도, 이 수급의 악화적인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줄줄이 내려갔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10일에 5만 9천 원을 기록하면서 두 달 만에 6만 전자 밑으로 내려갔었는데요. 그런데 3월 13일에 다시 턱걸이로 6만 원까지 회복을 했었는데 어제 장에서 다시 또 5만 9천 원 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2월에 찍었던 6만 1,800원 대비해서는 5%가량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월 초에는 10만 전자, 11만 닉스라는 그런 10만 닉스, 11만 닉스라는 목표 주가까지 가까워지나 싶었었는데 2월 한 달 동안 3월 쭉 이렇게 빠지면서 이제는 8만 원 선도 위태위태로운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는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데 그 와중에 우려만 가득한 상황입니다. 쌓여가는 재고와 최악의 실적이 예상되고 있고 경기 둔화, 암울한 지금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반도체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각각 작년 말의 재고를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삼성전자는 29조 원 이상이라고 하고요. SK하이닉스는 15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2021년 말 대비해서 무려 75%나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의 재고 자산, 이 재고가 올라갈수록 매출이 꺾인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재고가 많은 상황에서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 재고의 평가 손실까지 반영이 된다면 당연히 실적 부담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이 IT 투톱에 대해서 올해도 반도체 부문에서는 대규모 적자가 나올 것이다. 어닝 쇼크가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8천억 원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시장의 전망치가 2조 이상인데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치로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1분기의 반도체 영업 손실만 3조를 넘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앞서 봤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연간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증권에서는 1분기 실적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고요. 역시 연간으로 봤을 때 반도체 부문에서의 영업 손실만 4조 원을 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 키움증권에서는 1분기에만 3조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는 영업 손실 전망치보다 좀 더 높은 그런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해외 증권사에서도 국내 IT 투톱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확실하게 낮추고 있는데요. CLSA 증권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7만 3천 원으로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10만 8천 원까지 내려잡았습니다. 이유를 본다면 1분기 메모리 공급업체 출하량이 예상보다 더 낮은 수준임이 확인됐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고객사의 재고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아서 부담이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재고 소진의 속도가 더딘 만큼 이 부분이 평균 판매 단가에 있어서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권사들의 평균 목표 주가를 좀 체크해 보면
삼성전자가 77,571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114,100원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가 670만 정도가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보유자의 평균 매수 단가를 본다면 72,239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105,201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가에서 내고 있는 목표 주가까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원금을 겨우 회복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지금 중국의 파운드리 대표 기업인 SMIC가 어제 7%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이 홍콩 증시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세를 견인했는데요. 이유라고 보면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의 반도체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SMIC에서는 이익률 유지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증권사들이 이제 사이클이 바닥을 지나가고 있고 디지털 경제나 챗 GPT 같은 하반기에는 반도체 쪽에서 수요가 뚜렷하게 개선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내 증권가에서도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바닥이 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2분기쯤에는 이제 바닥을 딛고 하반기부터는 실적도 개선되고 상승 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비중을 늘려보자라는 얘기 여전히 하고 있었습니다. 유안타증권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4분기부터 시작됐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하락세는 올해 상반기를 지나면서 이제 줄어들 것이고 앞서 봤던 재고 자산의 증가폭도 점점 둔화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업종의 주가 반등이 기대된다라고 전망했습니다. KB증권에서는 2분기에 고객사 메모리 재고가 적정 수준에 근접하면서 재고의 건전화가 시작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부분은 4월에 있을 1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일단락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는 8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슬슬 바닥이 다가오는 것으로 봐야 될지 그렇다면 지금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는 반도체 관련주들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걱정이 없는 쪽이 있습니다. 해지 수단들을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잘만 가고 있더라고요. 코스피 지수가 어제 2%가 훌쩍 넘게 빠졌는데 그 와중에 엘컴텍과 IT센 두 자릿수 강세 나타냈습니다. 금 관련주 계속해서 좀 주목해보자 연초부터 얘기 드렸었는데요. 엘컴텍이 어제장에서만 25%대 상승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 5거래일 동안 40%, 연초 대비해서 44%나 올라갔습니다. 이외에도 SCI 평가정보도 비트코인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어제장에서 7%가량 올랐고요. 그리고 지금 채권 추심 업체, 국내에서 1위죠. 고려신용정보도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5%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확실하게 이쪽이 잘 가고 있다라는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추가적인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진만쌤이 진만스픽으로 엘컴텍과 IT센 이야기했었는데 당일 또 급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시간이 허락한다면 또 해지용으로 발 종목들까지 같이 점검해 가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오늘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 김민진 차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난주에 차장님 안 계실 때 네. 차장님 방송에서 차장님 성함 얘기하는데 굉장히 틀려서 너무 죄송했던 그런 기억이 게 나서 있었나요? 네, 네. 이 성함 보는데 잠시 웃음이 났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코멘트 다뤄볼게요. 어제장 좀 충격적이었잖아요. 4% 가까운 급락 나왔고 역대 최다 코스닥 종목이 떨어졌던 하루였습니다. 어제 시장 보면서 어떠셨는지? 사실 주가의 낙폭을 보면서 공포스럽다. 역시 이제 빠질 때는 참 무섭게 빠진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마감 시황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일 시장의 급락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정말 모든 시스템 리스크들을 다 반영을 해서 정말 그 흐름대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전일의 하락에 대해서는 결국 외국인의 대량의 선물 매도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 네. 매도였는데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요. 2021년도 8월 달경에 3거래일간 4만 계약 정도 이상의 외국인 매도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정상화가 됐었거든요. 결국은 어제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많이 나왔던 것은 아까 얘기했던 SVB 은행 쪽의 전반적인 리스크 확대와 함께 이에 따른 CPI 발표가 코앞에 다가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외국인의 해지 과정에 따른 전반적인 낙폭이 확대됐다고 저는 평가를 했었습니다. 네. 다행스럽게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CPI가 매우 중요한 키였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예상치대로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결국은 물가의 안정화 가능성 이러한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반등이 나왔고요. 지금 굉장히 어려웠었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결국은 이제 은행의 시스템 리스크는 금리 인상 때문에 나타났고 미국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네. 하지만은 미국의 발빠른 대처 거기에 대해서 안정화된다라고 하기에는 속도가 좀 더디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6%까지 낮아진 물가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시장의 극심한 공포는 오늘 아침에 좀 해소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될 것이고 나름 CPI에 대해서 미국장이 그래도 환호한 것을 우리도 조금 영향받아갈 수 있다. 회복의 시간이 나온다라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의 선물 매도 오늘 일정 부분 매수로 전환되면서 지수의 상승폭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외국인 선물 매수에 따른 전반적인 대형주 쪽의 움직임들이 나타날 가능성 오늘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 쪽 위주로의 반등을 한번 점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에서 사실 코스닥에서는 수급에 대거 이탈이 있었잖아요. 그 2차 전지, AI, 로봇 너나 할 것 없이 빠졌는데 이쪽에서 나온 자금이 다시 들어갈지 그게 간다면 어디로 갈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밤사이에 또 오픈 AI가 GPT-4 공개했고요. 그러면 또 AI 이쪽이 관심을 받을 거고요. 2차 전지 쪽도 폭스바겐 그룹의 투자 이슈도 있었고 해서 이슈가 죽지 않으니까 결국 나왔던 수급도 되돌릴 것인지 그게 관건입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한 2, 3거래일간 외국인의 매도 흐름들 주요 급등한 성장주 쪽에서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네. 없겠죠. 그런데 이제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종목군들이 그러면은 지금 빠진 종목군들 혹은 주도주 외의 종목군들보다 주가가 어떻냐? 훨씬 더 좋은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과도한 쏠림 현상에 따른 매물 출회 때문에 해당 종목군들의 주가가 좀 아쉬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베털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견고한 흐름을 보였었고요. AI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셀바스 AI 같은 경우도 시장 대비해서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오늘 시장의 반등 모멘텀은 어디서 나타날 거냐? 아무래도 합리적으로 추정한다면 이쪽에서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종목군들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시가총액 상단 종목군들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컨텐츠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 소부장이 대표적인 시가총액 상단 섹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반도체 사실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컨텐츠 뉴스 제한적이죠. 거기에 더해서 말씀드렸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종목군별로 움직이고 있고 셀트리온 이슈도 어느 정도 잠잠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당 종목군 쪽에 다시 한번 수급이 좀 몰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2차 전지와 AI 쪽으로 수급에 집중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봐야겠네요. 시장에서는 어찌됐건 SBB 사태로 인해서 조금 달라진 점을 찾아본다면 우량주를 찾고 조금 더 대형주에 대한 관심도를 갖기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네. 대표적인 대형주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쪽은 안 좋다 했는데 계속 안 좋은 이슈만 더해지고 있다 보니까 네. 1월 조금 회복하는 듯 했었잖아요. 네. 근데 다시 또 어제 크게 밀렸습니다. 반도체 투톱 어떻게 가져가요? 사실 1월 달에 회복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수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의 굉장히 큰 자금의 유입과 함께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단 반도체 업종군들에 대한 강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은 2월 달 그리고 3월 초 중순까지 진행된 현재 업황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예상보다 업황이 더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올해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 가능성을 높게 점쳤었던 많은 증권사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온 보고서지만은 일부 증권사에서는 23년의 업황 반등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업황의 꺾이는 속도 자체는 당연히 제한적이겠지만은요. 그래서 지금 1분기의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더욱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큰 부분은 결국은 이제 재고가 줄어야지 물량이 늘어나고 실적이 죄송합니다. 가격이 증가를 해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점을 연결고리를 가져갈 수 있겠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 재고 자산 자체가 급격히 늘어났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그러면 재고 자산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량을 줄인다라는 점과 수요가 늘어나야 된다라는 점 이 두 가지인데 아직까지 전방 수요에 대한 회복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고요. 물량도 삼성전자 때문에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1분기까지의 전반적인 업황 하락 그리고 2분기도 추가적인 하락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밤사이 또 반도체주가 올랐기 때문에 살짝 기대는 했었는데 뭐 해봐야 사실 단기 반등이고 아직 업황 턴을 줄 만한 최악의 신호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조금 고전할 수 있다. 그러면 또 시간을 두고 저희가 계속 반도체 섹터 전략을 차장님과 업데이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이제 차장님의 픽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폴더블의 진심인 삼성전자. 폴더블 하면 생각나는 건 이 접었다 폈다 하니까 결국에는 힌지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이제 급등주, 주도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변동성 큰 종목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연간 기준으로 연초에 조금 더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섹터가 디스플레이. 휴대폰 섹터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KH바텍의 기대감들이 조금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결국은 이제 삼성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부 중에 하나인 이 모바일 쪽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자체는 폴더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이번에 5세대 물량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힌지의 폼팩터가 변화되게 생겼어요. 기존에는 이제 U자형 힌지였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물방울 힌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ASP가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야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걱정되는 부분이 아이폰이 생각보다 좀 빨리 출시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대략 한 달 정도.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자체는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KH바텍의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의 수요는 2분기 초 중반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현 시점부터는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경쟁사의 진입 이슈가 있지만은 오히려 힌지 폼팩터의 변화에 따라서 동사의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더욱더 강화되면서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KH바텍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많이 밀렸습니다. 6% 정도 빠졌고 15,000원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가격 설정은요? 네, 손절가는 13,800원 선 10% 조금 안 되는 손절가 라인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19,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앞당겨지고 ASP 증가로 인한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 KH바텍 힌지 업체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주가 19,000원 설정해 주셨네요. 자, 오늘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